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 공시법과 관련해서 지적법에 관한 조금 내용을 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여러분이 뭐 복습할 일도 거의 없겠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그림도 있고 하니까는 다 이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하다 보면요. 또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했던 내용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뭐, 나중에 우리가 3월 때 다시 복습하기 때문에요. 이해하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 토지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것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목이 무엇인가 하면서 지목을 결정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책으로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계, 또 이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경계죠. 토지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계, 그리고 면적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먼저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경계 개념. 밑에 그림도 있는데 자, 여기 실제 토지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실제 토지. 우리 이제 실제 토지예요. 그러면 실제 토지에 이게 경계가 되겠죠. 이웃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자, 이 경계를 이제 지적 공부죠. 토지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장부이죠. 옮겨 등록하는데 이것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제 지적 공부를요, 지적도 임야도라고 해요. 우리가 지번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고, 임야도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가 임야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그림이니까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도면에.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요. 지적 공부 양식들에서요. 거기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도장 이런 게 있었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안에. 거기 보시면은 맨 앞에 이제 토지대장, 우리가 토지대장 견본이 있었고요.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게 견본 있잖아요. 토지대장 그 양식이 있고 등기부 양식 이런 거 있었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 안 가졌어요. 책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라도 어떻게 그 책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대장 지적도 임야도 보는 법을 공부를 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쉬는 시간에 얼른 이제 복사를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맨 뒤에 뭐 지적도 임야도,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이 있다고 했죠. 예, 경계를 등록해는 이제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도면이라고 하는 지적 공부, 즉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방법을 보면요. 그러면 먼저 등록을 하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측정해야지 등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줄자 가지고 와서 저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해서 줄자 가지고 쭉 하게 되면은 오차가 너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자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측량한다라고 해요. 측량하는데 측량을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요.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우리가 측량하는 모습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측량 기사가요. 어때요? 산발이 같은 거 놓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걸 막 보고 저기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요. 광선을 쏴요. 여기 이제 광파기 이런 전문적인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광선을 쏴요. 그럼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가 측정이 돼요. 천정하고 아리 뭐 이렇게 광선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광선을 쏴요. 그러면은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이 사람이었습니까? 이 각도를 알고 있겠죠. 각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찍이 우리에게 수학을 포기하게 했던 그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한 변을 알고 이 각을 알면 이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합니다. 그러면 실제 거리는요, 우리가 실제에서는 직선이라는 게 없죠.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이 아닌 거죠. 수학적으로만 직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경계는요, 딱 직선으로 돼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 거리를 측정하다 보니까요, 이걸 등록할 때는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거리를 측정하면요. 그걸 그대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5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10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줄여가지고요. 직선으로 여기다 딱 그려요. 그럼 이 직선, 도면에 있는 선, 그러니까 지적도나 임야도 있는 선,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는 항상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을 만들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하니까 그게 직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제 나오는 그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계점이라고 해요.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토지의 경계, 이 실제 토지의 경계는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 도면에 있는 이 선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의 경계는 경계라고 하지 않고요. 실제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는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의미예요. 단순히 경계 그러면 이 도면상의 이 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도상의 선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토지의 경계는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라고 해요. 그리고 지상경계에 있어서 이 경계점을 이제 지상경계점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관의 개념이 나왔죠. 경계란 필지별로 이 경계점이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고, 즉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밑에 경계라는 게 나오죠. 경계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경계를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측량을 하죠. 측량.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측량을 실시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렇게 다 측량을 하는데요. 합병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경계 이동이 발생한다. 경계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계 이제 변경이 생긴다든지 경계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 이제 경계를 새로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측량해서 그 경계를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합병은 경계가 이제 바뀝니다. 자 보죠. 요게 한 필지가 있고요. 요 또 한 필지가 있어요.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입니다. 그러면 두 토지를 이제 합병을 해요. 한 필지로 만들면 몇 번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100번지 기억나죠? 선순위. 그러니까 다 기억난다니까 이렇게 1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번지의 경계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는 측량할 필요 없죠. 이 경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에 있어서 경계를 정할 때는요. 따로 측량할 필요 없죠. 기존에 있는 경계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 만약에 한 필지를 분할을 한다고 하죠. 이 한 필지가 이렇게 100번지가 있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을 해요. 분할하는 이제 경계를 정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분할할 때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100번지가 되면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가 되는 거예요? 100에 1번지. 다 기억나죠, 이렇게.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만 돼 있으면 다 기억이 나니까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자, 그래서 측량하는데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게 분할이나 합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뒤에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방가루 2번 보시면 지상경계 먼저. 자, 지상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우리는 측량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경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자, 이 토지의 경계는요. 이웃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될 것이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담장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담미라든지 실제 지상경계는 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뭐 이런 거는 뭐 철조망이 있다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뭐 강목 같은 게 이제 박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말뚝 같은 게. 이거 경계점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씁니까? 지상경계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경계하고 경계는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의 경계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정해야 되겠죠. 또 경계가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 필지로 둘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또 새로운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경계를 정하게 되면요. 그래서 한 필지를 뭐 두 필지로 분할한다든지 새로운 토지에 대한 경계를 등록한다든지 할 때는요. 그러면은 이때 새로운 이제 경계, 지상 경계점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체는 이렇게 생겼던 한 필지를 둘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둘로 분할할 때는요,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합니다.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새로운 경계를 정하게 되면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만약에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상 경계점, 이게 지상 경계점이죠. 지상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를 만드는데 이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해요. 즉, 그러니까 명칭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지상 경계점,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하게 되면 지상 경계점이 새롭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돼가지고 이걸 살면서 이걸 볼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볼 일이 없지만 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요. 작년에 나왔고 그 전에도 한 2번 정도 또 나온 적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등록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암기는 이건 그냥 뭐가 등록되는지 말든지 이거는 논리 이런 게 없어요. 논리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죠.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은. 자, 토지. 그러면은 지상경계점은 어떤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상경계점을 등록하는 장부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장부를 만들 때는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에서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토지는 소재 지번에서 특정된다고 했죠. 서초동 100번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에서요. 모든 장부는 기본적으로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장부에는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소직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런 건 두 문자로 외워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당연히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좌표를 의미를 다룰 텐데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또 다루게 됩니다. 어떤 토지들은요. 좌표를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를 나타낼 때 첫 시간에도 했지만 이거를 경계를 선으로만 나타내면은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점들 없습니까? 좌표로 등록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점 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도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점 좌표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면 좌표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좌표의 자세한 의미는 뒤에 설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토지의 용도도 등록이 돼요. 토지의 용도. 그래서 실제 경계점, 이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때는 이 토지의 지목도 등록을 해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도 등록을 해요. 지목도 등록을 하고. 근데 공부상 지목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하고 실제 토지가 이용되는 지목이 다른 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토지 이 점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걸 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팝니다. 그럼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쓰니까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말뚝을 박아놨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 말뚝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흘러가지고 갑도 사망을 하고 을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갑의 상속인 A가 있고 을의 상속인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경계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말뚝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풀만 무성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경계다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B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야, 이렇게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음에 경계점 표지에 대해서 이 정보들 없습니까?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걸 보면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분쟁을 다투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을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이 경계점 표지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놔야 나중에 이것이 사라졌을 때 이 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만약에 이 토지의 용도가 있으면 용도도 등록을 하는데, 이 용도, 토지 용도를 등록하는데 공부상의 지목하고요, 실제 이용 지목이 다르면은 공부상 지목 이외에 실제 토지의 이용 지목도 함께 기록한다. 이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경계점 표지해가지고요, 그 말뚝 같은 걸 박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뚝이라고 하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말뚝을 발라놨느냐. 그러니까 말뚝 이런 것도 우리는 경계점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 어떤 종류의 경계점을 어디다가 박아놨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어디에 박아져 있었는지.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그 경계점의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위치.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요. 근데 이것을 등록을 이제 위치를 등록했는데 이제 보기 좋게요. 그림도 그려놔요. 이 위치를 그림으로도 그려놓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는 설명해 놓은 그림도 그려놔요. 근데 그림을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정확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진도 찍어놔요. 혹시나 모르니까 사진도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진 파일.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외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좋아하는 우리 소지섭을 생각하면서요. 두 문자로 해가지고, 소지로 생각하면서,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씁니까? 그러면은, 소지, 좌지 해가지고, 지가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힌트일 뿐인 것이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소지, 그러면 항상 모든 장부는 소지와 지번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고, 좌로 시작하는 건 좌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가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가 지번이면 나머지 지는 당연히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등록되고요. 종위, 그러면 종류와 위치, 설사, 설명도 사진.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맞추고요. 못 외우면 틀리기 때문에, 예.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문자로 외우도록요. 동그라미까지 제가 쳐놨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면 맞추고 모르면은, 못 외우면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은요. 이렇게 두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이것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른쪽에 있는 15페이지에 내용. 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경계를 결정하는데요. 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지상 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그 지상 경계를 보고 측량해서 등록을 할 테니까. 그럼 지상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결정하는 방법은요. 자, 보죠. 여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경계가 되겠죠. 이게 지상 경계가 되겠죠. 실제 토지의 경계예요. 그럼 이 경계에 만약에 담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 담이 바로 이제 지상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하겠죠. 측량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느냐, 오른쪽을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죠.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을 할 것이냐,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드려요. 먼저 첫 번째 1번에 있는 것은요. 갑과 을 토지에 서로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없죠. 수평으로 돼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요. 이 담을 설치할 때는요. 갑과 을의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니까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때는 이 경계에 딱 맞춰서 양쪽으로 만들겠죠. 담을. 그러니까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 갑과 을 사이의 실제 토지 경계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기였다는 거겠죠. 중앙. 그러니까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 경계가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2번은요.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요. 이 토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축대 같은 걸 설치하겠죠. 이게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축대를 설치할 때도 갑과 을이 공동 비용으로 설치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토지는 갑의 것이고 이 토지는 을의 것인데 축대가 없어가지고 이 토지가 허물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을의 토지가 허물어져가지고 갑이 다치기라도 하게 되면 을이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을의 토지에서 갑이 손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토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쓰러지면 을이 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토지가 갑에게 손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대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을이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축대는 을이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그러면은 을이 소유하는 이 축대를요. 갑 토지 안쪽에다 설치하려고 하면 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없으니까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지상 경계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축대 하단 무게가 지상 경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쪽으로 설치를 했겠죠. 자,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 경계가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요. 임야가 있는데 임야를 깎아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보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또는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요. 깎아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물길. 자,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 이건 지목이 뭐예요? 국어라고 했죠. 국어. 도랑을 나타내는 국어라고 했죠. 인공적인 것은 대규모든 소규모는 다 국어라고 했죠. 그래서 국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임야예요. 그러면 경사면이 있겠죠. 경사면.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는 국어예요. 운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임야라는 거죠. 그러면 경사면이 있잖아요. 경사면.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 깎아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경사면에 상단부로 볼 것이냐, 하단부로 볼 것이냐, 중앙으로 볼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어와 임야의 경계를 경사면에 하단부로 보냐, 상단부로 보냐, 중앙으로 보냐에 있어서 이 깎인 부분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여기도 국어의 일부로 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죠. 국어와 임야의 경계도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단부가 되겠죠. 경사면의 상단부. 그래서 중앙이 하나가 있고요. 하단부가 하나 있고 상단부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연상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림을 연상하는 거죠. 하단부. 절토된 부분, 이렇게 절토라는 말이 있으면 깎아내가지고, 이럴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다만요, 우리가 2번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을이 축대를 안 만들어요. 을이 축대를 안 만드니까 갑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축대를 만듭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물은 갑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갑이 소유가 되겠죠. 그럼 갑이 소유하는 구조물을 만들 때요, 을 토지 안쪽에서 만들 수가 없겠죠. 자기 토지 안쪽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는 갑이 소유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공동비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담을 만들고 싶어서요, 자기 돈으로 담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토지 안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토지 안쪽이니까 갑이 만약에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만약 이 답이 을이 소유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계였다는 걸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 2, 3의 경우 해가지고 있죠. 지상경계에 구획하는 구조물 등에 만약에 소유자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서. 만약 이것이 을의 것이면은 여기가 경계고, 갑의 것이면 여기가 경계고, 이 기둥도 만약 을의 것이면 여기가 경계고, 갑의 것이면 여기가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서 정해진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럼 1, 2, 3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요. 바다와 접하는 경우예요. 자, 토지가 있는데 어떤 토지인지 해면과 접할 수도 있죠. 여기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요. 바다하고. 그러면은 토지가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에 토지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닷물이요,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들어오고 나가죠. 밀물일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썰물일 때는 여기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부분이죠. 이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갯벌이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갯벌이죠. 이걸 법적으로요, 간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물권법, 민법 하다 보면은요, 간석지라는 말이 나와요. 물건 파다 보면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토지가 멸실되는 걸로 대표적인,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땅이 꺼지는 일은 없죠. 뭐 토지가 멸실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토지가 이렇게 바다가 되는 경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토지가 바다가 되겠죠. 그럼 더 이상 토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포락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부업 시간에 공부해요. 포락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간석지요. 완전히 바다가 된 건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과연 토지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평균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토지, 여기는 바다로 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요, 우리 법에서는요,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해요. 조금이라도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갯벌은 그러니까 바다로 봅니다.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바다는 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일단 들어오는 것은요, 다 바다로 취급해요. 자, 그러면은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가 되겠어요?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왔을 때죠. 그러니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최대 만조위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천도 마찬가지죠. 하천에 있어서도요, 하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하천이고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그럼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빠졌다 올라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최대 만수위, 여기에 최대 만조위, 그러니까 바다는 만조위, 또 하천 같은 경우, 호수 같은 경우도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죠. 평균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올라왔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되는 것이지 평균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이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여기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만들려고 해요.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메워도 여기까지 매립이 안 돼요. 그럼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토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어떻게 뭘 만들어요? 제방을 쌓죠. 이렇게 제방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토지보다 바닷물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방은 토지죠. 제방은 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방에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정해질 때요. 자, 제방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건 바다를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제방 등을 제방은 토지에 편입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럼 이때도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를 해버리면은 최대의 만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확한 거예요. 근데 불명확하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최대 만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방에서 바다와 토지가 구별될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절대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하겠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딱 정해지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제방에서 나뉠 때는요, 제방의 여기를 이제 지상 경계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해요. 여기는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쪽 어깨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된다.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기타 이제 경계와 관련된 내용이 15페이지에 쭉 나오는데요. 15페이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3월에 하도록 하고요. 경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작년 문제는 아니죠. 재작년 문제. 나중에 여러분 그 기출문제집 나눠드리면요. 거기 이제 29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때니까 이제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지적법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지상경계 결정이죠.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경계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다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예요.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등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옳은 것은 해가지고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빼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답을 맞춰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이제 옳은 것이죠. 자,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자, 구조물에 축대가 있으면 하단부예요, 상단부예요, 중앙이에요? 하단부. 맞죠, 이것은. 1번이 맞는 거죠. 자, 2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합니다. 그러면 제방에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정해질 때는 제방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했죠. 정확히 바깥쪽 어깨.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 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땅을 깎아냈다는 거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야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냈어요. 그러면 경사면에 어디예요?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라고 했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 아니고, 이건 얼토당토고, 경사면의 상단부. 자, 토지가 해면 수변에 접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소 만조의 최소 만수위가 아니었습니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거죠.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만 정확히 되어 있으면요,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경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면적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3, 4월 할 내용을 조금은 남겨놓고 갑니다.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면적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면적은 얼마가 된다. 서울시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여의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또 내가 소유하는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 면적, 자, 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면적은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어떤 토지가.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표면은, 이게 지표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필지, 지표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면적을 등록할 때요, 이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등록하면 뭐예요? 삽질 한번 해버리면 면적이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승점 쌓아버리면 또 면적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표면의 면적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반도의 면적, 서귀도의 면적, 이것은 어떤 면적을 말하냐면요. 아무리 땅을 파고 흙을 메꾸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요. 수평면. 아무리 땅 파도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수평면. 평면이죠. 평면. 수평면상의 넓이. 이거는 변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면으로 했을 때, 평면에서 수평면상의 넓이, 요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요 면적. 이게 이제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지 지표면의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면의 면적 해버리면 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요, 100평이면 330제곱미터죠. 근데 330제곱미터를 땅을 키우려면 계속 흙을 더 쌓으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늘어나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한 평은 3.3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33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리부 보시면요, 면적을 등록할 때는 면적을 다 이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등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넘어가고 우리가 심화 강의나 뒷부분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평면상의 넓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는데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죠. 수평면상의 넓이를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면적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땅을 언제 파고 있어요?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토지를요, 우리가 앞에서 경계 이야기할 때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배웠죠. 이게 경계를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토지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평면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토지를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해보죠. 지적도에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했냐면 5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해보죠. 축척을 500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봤더니 4cm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토지는 그러면 여기는 몇 미터라는 거예요?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실제 토지는 몇 미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4cm면은 500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cm는 실제는 500cm라는 거죠. 500cm면 공 두 개 빼면은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cm 넣었습니까? 실제 토지는 여기 1cm는 5m라는 거죠. 여기 4cm면 넣었습니까? 여기는 20m가 되겠죠. 여기서 재봤더니 3cm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토지는 여기는 몇 m라는 거예요? 15m라는 거죠. 우리가 도면은 평면도잖아요. 평면으로 했잖아요. 도면. 그러니까 평면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는 그러면 20m, 여기는 15m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곱하면 되겠죠. 이 정도 곱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두 개 곱하니까. 이렇게 면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평면도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떤 토지의 면적은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하는데 직선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토지 모양이 생겼으면 여기서 3cm, 여기서 2cm, 4cm, 3cm, 4cm, 2cm 구했어요. 어떻게 면적을 구해요? 수학의 대가도 이걸 구하기 힘들겠죠. 어떻게 면적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 면적 구할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 뭐 가로 세로 뭐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면적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에 있어서요. 자, 평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수평면상의 넓이로 하기 때문에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도면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곱하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요. 곱하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전자적인 면적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하는데,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요, 이제 올려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책에도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축척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 도면에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밑에 바퀴가 있습니다. 저게 기계가 바퀴가 있어서 이 선을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딱 오게 되면요, 면적이 뿅 하고 나와요. 이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자, 그러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도면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면이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경계를 측량해서 도면을 만든 다음에 이 도면 위에서요. 자, 보죠. 도면 위에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면은 평면도잖아요. 지금 평면도죠. 그럼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요,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판 측량을 했다는 것은 도면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도면을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움직여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면적 측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자, 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좌표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안쪽으로 움직이냐, 바깥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오전에 측정했을 때하고 저녁에 측정했을 때가 또 틀리겠죠. 선이 안쪽으로 움직일 수도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측량하는 따라서 또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요. 2번 측정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평균값을 등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데, 땅값이 싼 곳에서는요, 오차가 좀 발생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강남의 땅값이 평당 뭐 1억 뭐 넘어가는 데를 생각해보죠. 그러면 평당 1억이라는 것은요, 1제곱미터에 몇 천만 원씩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 때 오차가 뭐 2제곱미터, 1제곱미터 차이 나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오차가요,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들이 있어요. 최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하는 거. 자, 그런 곳에서는요, 그런 곳에서는 도면에 등록을 할 때요. 그 도면에 등록할 때 도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수학적인 좌표값 가지고 합니다. X화 해가지고 좌표를 구해요. 좌표들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구해가지고요, 좌표값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좌표값을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럼 좌표값을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측정하나 저녁에 측정하나 A가 측정하냐 B가 측정하냐 좌표값도 정해져 있잖아요. 좌표값을 그대로 대입해서만 측정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동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겠죠.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들은요, 이렇게 좌표들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들이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좌표를 이야기 제가 설명드렸죠.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선으로 나타내면요, 이 선의 두께만큼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어떤 지역은요, 정확하게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학적인 좌표들을 구해놓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그러니까 좌표가 하는 의미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요, 경위의 측량이라고 해요. 네, 좌표라는 것은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자는 경위, 아니 경도, 위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그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 의는 기계를 의미해요. 기계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었던 혼천의 뭐 이렇게 그 의자예요. 기계를 나타내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 이름을요, 경위의라고 했어요. 그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요, 경위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경위의 측량. 경위의 측량을 했다는 건 뭐예요?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한 10% 되는 토지들, 이 토지만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좌표를 구했으면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게 되겠죠.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니까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로 등록되는 토지라면, 등록되는 처리라면 그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서 좌표를 가지고 있는 토지는요, 절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로 하지 말라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이럴 때 문제가 오차가 생기니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 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면적 측정으로 측정을 해버리면 좌표를 구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전자면적 측정기에서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좌표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전국의 10%만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좌표가 구해져 있는 10%만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면적 측정하는 방법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기시면 이제 계산 문제, 우리가 숫자 울렁증에 써가지고 이렇게 숫자 나오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면요, 소수점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뭐 24점, 뭐 247, 뭐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이걸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을 해가지고요, 어떤 토지는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토지가 있고, 어떤 토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등록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는 1의 자리까지, 어떤 토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반올림해서 등록합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면적 결정의 방법 해가지고요,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밑에 있죠. 축척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자, 도면을 만들 때는 줄여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축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축척의 종류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축척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는데 축척의 종류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의 종류, 임야도의 축척의 종류,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 천대적인 지적 공문은 아쉽게도 일제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일제 때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적도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축척을 얼마로 했냐면요, 1200분의 1로 했어요.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 때 처음에 만들 때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제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시골이었죠. 도시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들 다 1200분으로 했어요. 대부분의 토지는 다 1200분의 기준이에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는 좀 더 자세히 또 해야 되겠죠. 도시는 필지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배를 확대를 해요. 자, 그러면 2배를 확대하면 몇 분의 1이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잘해야 돼요. 2배를 확대하면은 600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면. 600분의 1을 했다는 확대를 했다는 거잖아. 1200분의 1보다 이제 커지는 거죠. 600분의 1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는 2배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는 600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1 축척과 1200분의 1 축척이 있어요. 항상 이게 기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시골 중에서도요, 사람이 좀 적게 사는 시골이 있겠죠. 사람이 적게 산다는 건 땅값이 그만큼 싸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필 한 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배로 축소를 해요. 1200분의 1을. 2배로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2400분의 1. 1200분의 1을 2배로 축소하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2배로 축소하니까 2400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요, 사람이 아예 안 살아요. 아예 안 살아요. 그러면 이게 임야 이런 데가 되겠죠. 임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 한 필지가요, 뭐 기본적으로 몇만 평씩 해버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배로 축소를 합니다. 1200분의 1을 5배로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1200분의 1을 5배로 축소하면 6000분의 1이 됩니다. 6000분의 1. 1200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6000분의 1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2배로 확대해요. 2배로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0분의 1. 그러니까 1200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 확대하고 2배 축소하고 5배 축소했다가 다시 2배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외우는 게 요것만 다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돼요. 1200분의. 그래서 일제 때는 5개를 사용했습니다. 5개를. 자, 그런데요. 시골은 1200분, 도시는 600분을 보통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서 소수점이 많이 나오죠. 1000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소수점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500분의 1 그러면 소수점이 적게 나오죠. 근데 600분의 1, 1200분의 1이니까 소수점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에 다시요. 이제 도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경계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 침량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에 다시 우리가 우리손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침량을 할 때는요, 침량한 지역의 축척을요, 600분의 1 하면은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500분의 1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요, 500분의 1 사용해요. 그러니까 600분의 1고 있고 도시 같은 경우는 500분의 1도 있는 거죠. 그럼 소수점이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시골도 어떻습니까? 시골도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바둑판처럼 만들어요. 그럼 바둑판처럼 다시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침량해서 등록합니다. 그럼 그때 1200분의 1을 얻습니까? 1200분의 1을요, 소수점 적게 나오도록요, 이것을 1000분의 1로 만들어요. 시골이니까 500분의 1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1로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현대 와서는 500분의 1, 1000분의 1짜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척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러면 항상 1200분의 1 기준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는 거예요. 2배 확대하고 축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하고 임야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하는데, 지적도는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임야도는 사람이 거의 안 살잖아요. 임야도는 요 2가지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도는 다 사용하지만 임야도는 3000분의 6000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축척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요.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시지역,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시골. 1000분의 1도 시골이잖아요. 농촌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든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 도시지역이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이 되겠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요, 0.1제곱미터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요,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소수점이 많이 나왔을 때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0.1제곱미터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요, 1제곱미터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소수점 다 반올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거고, 반올림을. 여기는 0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자, 보죠. 그러면 요거는 기억하셔요. 자, 0.1제곱미터까지 구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일단 600분의 1 도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구도심이 되겠죠. 도심 지역 비싸니까 6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500분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다시 측정하면서요. 다 좌표값도 구합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 지역은요. 다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00분의 1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만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런 지역에서도요. 좌표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축척과 상관없이 좌표값을 구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500분의 1은 당연히 좌표값을 구하고 0.1까지 등록하지만은 반드시 500분의 1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 즉 어떤 토지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요.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다 이거는 0.1제곱미터까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0.1까지 구하는 것은요. 일단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 좌표가 등록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600분의 1 지역. 500분의 1은 당연히 좌표값을 가지고 있고요. 600분의 1 지역. 이건 구도심이니까 좌표값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도심이니까. 그러면 요 지역은 0.1. 나머지는 다 1의 자리까지 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이. 근데 그러면 반올림하는 방법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약간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요거 1제곱미터까지 구하는 걸 보죠. 이제 예를 들면요. 여기 두 토지가,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가. 그래서 면적을 측정했던 여기는 23.5가 나오고요. 이 면적은 24.5가 나왔어요. 면적을 정확히 끝까지 소점까지 다 구했던 거예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두 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합계는 더하면 얼마가 돼요? 실제 그러니까 두 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48이 되죠. 48이잖아요. 더하니까 48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반올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 하게 되면 23.5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4, 4, 5입 우리가 학교 때부터 4, 4, 5입을 해보면 이거 얼마가 돼요? 24. 4, 4, 5입이니까요. 그럼 이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4, 4, 5입 해버리면 이건 얼마가 돼요? 25. 합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49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 토지의 면적의 합계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두 필지만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요. 전국에 3,500만 필지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요. 실제 토지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훨씬 커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올림은요. 이거 보죠. 5, 1이면 당연히 올리는 거잖아요. 4, 9면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1까지 해가지고요. 0에서 1 해가지고 0.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0.5 밑으로는 버리고 0.2를 초과하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쌤쌤이 돼가지고요. 오차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정중앙이 되는 게 0.5잖아요. 그러면 정중앙이에요. 0.5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올리기로 약속을 한 거죠. 정중앙이니까 버리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올리기로 약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중앙인데. 근데 우리는 올리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이걸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도요. 이것도 다시 또 반올림을 해요. 우리 지적에서는. 반을 올리고 반을 버린다는 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구하고자 하는 숫자, 요 숫자를 봅니다. 요 숫자. 1의 자리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요 숫자를 봐가지고요. 13579면 올려요. 그리고 02468이면 버려요. 그러니까 0.5도 또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중앙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반을 올리고 반을 버리겠다. 자, 그럼 뭐죠? 우리가 0.5로 딱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23.5로 딱 떨어졌어요. 그럼 앞에 숫자가 홀수죠. 이런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 근데 여기는 24.5 해가지고 그냥 짝수죠. 이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24. 그러겠습니까? 48로 나오는 거죠. 오차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토지의 면적이 합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합계에 오차가 사라지겠죠. 오차가 전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오차가 없어지겠죠.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다른 점은 딱 5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보다 적으면은 버리고 5보다 크면은 올리는 거예요. 근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수학적으로는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5도 반올림을 하겠다.
앞에 있는 숫자,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봐가지고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죠. 자, 1제곱미터로 구하는 범위에 있어서요. 0.5 뒤에가 0.5를 초과해요. 5, 1이면 올린다는 거죠. 또 5 미만이에요. 그러면 4구면 0.4구면 당연히 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올림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요것만 차이 나는 거죠. 0.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수학적으로 올리기로 약속했지만은,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 1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숫자. 5 바로 앞에 있는 숫자를 봐가지고,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줄입니다. 실제 면적이 합비하고 지적금에 두둔된 면적이 합비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는 면적이 0.4가 나왔어요. 0.4는 만약에 반올림 해버리면 버려버리게 되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등록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0.1까지 구하는 경우도 똑같이 해결되겠죠. 그럼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건 동일해요.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이건 0.1까지 구하기 때문에 0.05 미만이면 버리고요. 여기는 0.0으로 딱 떨어져 버렸을 때, 이때도 씁니까? 여기는 1의 자리, 0.1의 자리까지 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소점 첫째 자리, 구하고자 하는 숫자. 이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최소 나이가 0.1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면적을 구했는데 0.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0.4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04로 나왔어요. 그러면 0.05 미만이라고 해서 버려버리면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럼 여기는 다 0.1로 등록을 합니다.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올림 하는 것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요. 3번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작년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죠. 자, 먼저 여기부터 보죠.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 보죠. 그럼 우리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계산했던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1의 자리까지 끊는다는 거죠. 그럼 1의 자리를 딱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일반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반올림에 따라서 버려야 되겠죠. 6이면 올리고 4면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딱 했더니 여기 5보다 커잖아요. 6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올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보죠. 여기 딱 끊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4구니까 버려요, 올려요? 버려야 되겠죠. 5보다 작잖아요. 5,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5, 1이잖아요. 5, 1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5, 1은 0.5의 오른쪽에 있죠. 4구는 0.5의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고 이건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숫자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딱 요거죠. 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5로 딱 떨어졌죠. 그럼 이때는 이제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2 짝수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여기도 5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5로 딱 떨어진 앞에는 1 홀수죠. 이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5, 1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면 안 돼요.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5로 딱 떨어졌을 때죠. 정중앙에 있을 때. 정중앙에 있을 때 이거를 올리느냐 마느냐.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요.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여기도 보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0.1까지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데 이렇게 딱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 끝수가 있잖아요. 그 4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끝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6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올려요. 그렇죠. 올리는 거죠.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서 딱 끊었는데요. 4, 9니까 5보다 작죠. 왼쪽에 있죠. 그럼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또 여기서 또 봤는데 없습니까? 5라고 해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5로 끝나는 게 5, 1이잖아요. 5, 1이니까 이거는 5 오른쪽에 있죠. 그럼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올리는 것이 앞에 숫자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없습니까? 딱 끊었더니 5로 딱 떨어져 버렸죠. 정중앙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없습니까?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짝수니까 버리고. 이건 없습니까? 홀수니까 올리고. 여긴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만 없습니까? 우리가 앞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때 5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번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2번 문제가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이에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지상경계점. 보죠.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소지섭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자, 그럼 맞습니까? 옆에다 딱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등록상으로 틀린 것은요. 지적 도면의 번호 이런 거 없었죠.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어디에도 없어요. 소지 할 때 소 있었죠. 소지, 좌지 할 때 지 있었죠. 지목 3번 있죠. 그다음 설사 해가지고 씁니까? 사진 있었죠. 설사, 설명도 사진. 그 다음에 종위, 설사, 종류, 위치 있었죠. 1번만 빼고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요. 두 문자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그 밑에 3번을 보죠, 이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물 관리 등하는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자, 600분의 1이니까 그렇습니까? 0.1까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계산 면적이, 측정 면적이 145.45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의 자리까지 구해요? 아니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요? 6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렇습니까? 5로 딱 떨어졌죠? 5, 1이면 무조건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5로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5, 0이니까. 그러면 5, 0이 떨어졌으니까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이제? 짝수죠? 짝수니까 그렇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5.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가끔씩 나오는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이해만 돼 있으면 굉장히 지적법 쉽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번, 지목, 경계, 매저 네 가지 등록하는 법을 배웠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도 있고 좌표도 들어가지만 소재는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등록 방법을 따로 배우질 않고 좌표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건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좌표 갖는 의미는 알았잖아요, 이제. 좌표 갖는 의미. 경계를 선으로서만 정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슷한 적은 좌표를 구한다.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 20페이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